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7곳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은 끝에 안타깝게 사망하는 진료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모레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고발을 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지만 의료계는 믿을 수 없는 협박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 크기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해제 조치인데 군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취지에도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른바 친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공천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까지 오늘로 4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반발, 탈당에 이어 고민정 최고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불참, 이어 하위 10%에 든 30 의원과 박영순 의원도 탈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먼저 고민정 최고가 어제 사실상 당무 거부 중인 상황인 건데 정확히 뭐 때문이죠? 공천 문제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주 일요일 밤에 최고위가 먼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은평구,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놓고 이거 좀 부적절하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 불참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재 당내 불신이 너무 쌓여 있다.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의 평가 근거, 또 여론조사 업체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지도부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더라라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어떤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좀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왜 하위 20%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객관적인 납득이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지도부 안에서는 친명이 아닌 유일한 의원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공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목소리 좀 내겠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법한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를 불참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당내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민주당의 또 정당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들 나오는 것, 뭐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최고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과정 속에서 또 치열한 또 논쟁을 거쳐서 만약에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구성원들이 이 지도부의 뜻을 따라가줄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합의제 기구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최고위원회 회의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지금 불참하시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있고, 이제 불참하면서 고민정 최고의 어떤 뜻이나 뭐 취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원들께도 어느 정도 전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라도 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셔서 그 안에서 또다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또 당부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정근 실장님. 네. 고민정 의원이 비명 그리고 친문 의원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윤주 부위원장은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런 시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철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 전날, 그러니까 당무 거부하기 전날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전부 다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지도부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당무 거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용이 정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공천 배제자의 불복, 공천 탈락자의 반발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그런 반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당 지도부가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집단화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반발이 점점 뭉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서울의 민심이 바로 현장에 지금 느껴지잖아요. 선거 국면이니까. 예. 그럼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의 민심이나 혹은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당무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무를 거부한다는 건 자신이 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건 자신은 어쨌든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건 아마도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총대를 내가 매야 된다. 또는 총대를 당신이 매시라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예, 뭐 지도부에서도 좀 이상 신호가 왔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고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고위원의 이런 행보에 친명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 요즘 굉장히 좀 입김이 센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요,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 고 최고위원의 당무 거부는 이 총선을 44여일 앞둔 지금 직무유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의 최고위원이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이 총선 승리를 담보로 한 인질극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본인이 받은 당수 공천부터 내려놔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2015년 당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고위에 불참한 이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무를 거부하려면 이 당직 사퇴가 도리다라고 일갈했던 걸 언급하면서요. 고 최고위원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열리는 최고위원회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무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최고위는 두 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많은 흠결이 있는 최고위입니다. 저는 현안의 문제, 원내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 더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런 건 좋지, 그런 건 좋은데 최고위에 안 나오는 무슨 그런 당무 거부로 판단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2015년 얘기 목소리 듣고 왔는데 더민주혁신회의가 친명 원외 조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요즘 들어서 입김을 세게 내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 일단은 더민주혁신회의가 홍익표 원내대표한테도 공천 개입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내왔었고요. 오늘 고민정 위원한테도 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그 당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고위가 정말 봉숭아학당이었습니다. 최고위 회의를 열면 노래 부르는 최고위원도 있고 또 뭐 뛰쳐나가는 최고위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당 대표한테 얼마나 그렇게 그 몹쓸 짓들을 했느냐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분당의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당으로. 결국은 그런 상황을 다 아는 그 당시에 겪었던 상황에서 이 홍익표 원내대표나 또는 고민정 최고위원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깔린 함의는 이겁니다. 네. 친문이라는 그룹핑을 지금 완전히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타자화해서 봐라 친문들이 문제다. 친문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세력이 뚜렷하게 지금 갈리고 있다. 그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형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올 친명 원외 조직에서 일단은 목소리를 내면서 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것 같고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번에는요 친명이요 찐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뭐 친명 이용빈 의원이 그곳에서 이제 도전을 장을 내신 박규택 전 고검장을 향해서 뭐 비판을 제기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친명 대 이른바 찐명 간에 또 결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광주 광산갑 경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여러 지역구에서 나오고 있는 공천 뭐 잡음이라면 잡음인데요. 이런 잡음들이 지나치게 계파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친명 비명의 계파 갈등을 넘어서서 친명 대 찐명의 계파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저는 너무 프레임 전쟁이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원외에 계신 경쟁자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계파 갈등에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구마다 복합적인 특색들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사실 상황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의 어떤 프레임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 지금 공천이 확정된 지역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시는 의원들도 단수 공천 받으신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컷오프가 되시거나 또는 경선에 붙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 어떤 공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파 갈등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봐야 하고 그중에 하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도 이 혁신의 바람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공천에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부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민주당 공천 잡음 갈등 여기서 지난주에 사실 뭐 큰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여론조사 업체였는데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이 2시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공천 갈등 뭐 파동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령 여론조사, 뭐 정체불명 여론조사라고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 이종훈 실장님 여기서 네. 의뢰자가 누구냐, 이 네. 여론조사 의뢰자가 누구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뢰자는 당연히 지금 핵심, 그러니까 친명의 핵심이거나 당 지도부이거나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불법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가상의 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임으로 받는 예. 그러니까 이 당의 지도부만 줄 수 있는 그런 그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 각 지역에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전혀 연관이 없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론조사가 끝난 후에 보니까 거기에 예비 후보로 친명의 어떤 후보들이 넣었더라. 근데 예비 후보로 넣기도 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그렇게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의도가 당연히 친명의 어떤 후보들,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을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지금 다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여론조사 업체라는 지금 이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어떤 공천 파동들, 역대 공천 파동에서는 이런 식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배제됐으니까 난 불복할래.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무엇인가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이 지금 집단화할 수 있는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 그런데 그게 발표가 된 지 아까 밝혀진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지금에서야 뭐 보고를 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빨리 이걸 쳐냈어야 됐다. 뭐 진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늦은 감이 있다. 네네. 예, 뭐 유령 여론조사 그리고 뭐 정체불명 여론조사는 어쨌든 언론 보도상에 뭐 언론사들이 이제 명명하고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 한번 말씀드리고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의문점이 좀 해소가 이게 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뭐 성토가 좀 잦아드냐 높아지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단은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업체는 일단 조사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절차상 뭐 선정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도 당의 입장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정무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의총에서 과연 어떤 진상조사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의 저는 핵심은 이것을 뭐 지도부나 뭐 누군가가 의뢰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의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한 동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의뢰를 했으면 그 의뢰한 동기나 원인이 있을 것이고 왜 의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조사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업체에게 조사를 맡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진상조사 내용을 의원들께 설명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의 업무 상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문점을 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은 봉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기가 또 밝혀지면 또 후속 조치, 후속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동훈 실장, 일단은 공천 내용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뭐 하락된다는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의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또 속내가 뭐냐, 뭐 혹시나 오늘 보도를 보면은 불출마 혹시 카드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좋은 카드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자, 지금 국면을 전환해야 됩니다. 국면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비명행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환하려면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마무리돼야 되냐면 공천 파동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공천 잡음이 아니라 이제 공천 혁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 정당이 아이고 공천 파동이 이제 끝났네, 공천 잡음이 이제 사라졌네라고 받아들일까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벌어지고 다 지금 친명들에게 거의 많은 친명들에게 단수 공천이나 혹은 경선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불출마를 한들 민심이 돌아설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출마는 하되 그러면 공천권, 그러니까 대표직은 그대로 갖는다, 공천권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것도 역시 공천 파동이 피어리어드, 마침점이 찍혀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그냥 대표직과 또는 자신의 공천 출마를 고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요 대목에서 어떤 그냥 이렇게 사태가 좀 흘러가고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서 일단 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일부 보도인데 3월 정도에는 총선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전망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뭐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그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연히 전략적인 검토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공천상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봉합하고 또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반전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천의 어쨌든 결과로서 대진표가 완성이 될 텐데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현역들의 어떤 현역 불패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진표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혁신 공천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국민들께 또 민주당이 보여드리는 모습들을 또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민심을 얻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간 3월에 어쨌든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갈등이 조금 더 신속하게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감동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방금 그래픽이 여론조사 그래픽이 나가긴 했는데 한번 다시 보면 어쨌든 뭐 각각입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좀 다른데 이재명 대표 사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5%, 동의하지 않는다가 43.2로 동의한다에 조금 더 뭐
높게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에 총선 지지 정당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앞선다. 뭐 이런 뭐 오차범위 내지만 이런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이 여론조사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작년 10월 달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추세선인데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2월 달이니까 불과 4개월 전입니다. 작년 10월, 11월이 총선과 관련돼서 이제 시작하고 막 뭐 분위기가 띄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어요. 당시 뭐 그 큰 어떤 포인트 차는 제 기억으로는 한 18% 포인트 차가 나는 여론조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접하고 있다거나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갈등 구조를 드러내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 자신들이 잘한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가 근접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민주당은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비명 행사라는 프레임이 안 지워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양쪽 다 아주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한번 무겁게 쭉 왔는데 한번 가볍게 한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때 아닌 배우 차은우 씨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서울 도봉갑 공천을 받은 민주당 안귀령 상근 부대변인 얘기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쭉 들어봤는데 한동훈 위원장 발언 이후에 이 안기령 부대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능이었는데 너무 다큐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 나왔나요 또? 네, 우선 이 안규령 후보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건요. 지난해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한 건데요. 예. 외모 이상형을 꼽는 밸런스 게임을 한 거죠. 이 안규령 후보가 아무래도 8, 9년생, 비교적 좀 젊은 정당인이다 보니까 당시에 좀 예능처럼 재밌게 만들게 된 건데 배우 차은우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두 제치고 줄곧 이재명 대표를 이상형으로 꼽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안규령 부대변인은 YTN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로 바로 직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아까 들으셨지만 이 안규령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도봉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후보가 나가게 되는데 안규령 후보가 국회에 나가서 나라를 망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가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마세요라고 했고요. 또 오늘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규령이 아첨꾼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띄워주니까 고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종훈 실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진지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너무 진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뭐 공천에 영향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진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를 그냥 단순히 띄워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예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을 웃기고 싶으면 예능에 출연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예능의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냥 예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말씀하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부대변인 하시는 분, 또 정당인이잖아요. 그 정당인에게 앞으로 당 대표이고 또 앞으로 곧 그 공천이 있는 거 빤히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공천권을 쥐어진 사람에 대해서 예능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죠. 그리고 나서 왜 공천을 받으십니까? 공천을 받고 이렇게 공천권을 획득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는 임명근 의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의원은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데 사실상 이 정당에 민평연계라고 있어요. 김근태계. 그러니까 친문만 있지 않습니다. 민평연계가 사실 숫자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민평연계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 의원을 공천을 배제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거기에 가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아무리 찾아봤더니 아이고 차은우 배우보다 더 나는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한 이유밖에 없다면 당연히 이걸 갖고 이게 아부냐 아첨이냐 아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런 말이 공천에 영향이 있었다. 뭐 보십니까? 서울 도봉갑에? 글쎄요, 저는 예능은 예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능이다. 왜냐하면 뭐 배우 차은우 씨와 관련된 이제 발언이었던 건데요. 설마 저 발언이 뭐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기령 이제 후보자가 되었는데요.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당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때문에 이번 전략공천에서 또 공천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사실 저 발언만 지금 너무 부각이 돼서 예능을 다큐로 보는 이런 또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배우 차은우 씨에 대한 저런 발언 때문에 뭐 공천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총선이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또 안기령 대변인이 공천을 받게 된 여러 가지 또 배경적인 또 부분들도 함께 고려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갈게요. 이정훈 실장님. 일단에서는 이번에 어떤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득을 본 거는 서울 도봉갑의 상대 후보죠. 국민의힘 후보 김재섭 후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우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재섭 후보가 더 잘해야 된다. 안기령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김재섭 후보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도봉 지역은 거의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받지 못한 지역이죠. 그렇다면 사랑을 받으려면 안기령 후보의 이 예능성 발언을 두고 계속 공격을 하기보단 왜 김재섭인지 왜 찍어야 되는지 상대를 찍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를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도봉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전략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좀 가장 큰 관심,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 민주당을 넘어서 가장 큰 관심이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쯤 뭐 공천 여부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구성동갑은 제가 있는 광진을하고 바로 이제 옆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의 기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임종석이라는 인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야당인 민주당의 그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 팡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와버렸고 그 좋은 기회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임종석 실장 공천하지면 안 된다, 공천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내야 된다. 그렇죠.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결과를 빨리 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수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공천 문제를 두고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끈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거리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동갑에 대해서 공천을 과연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임종선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뭐 공천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을 보낼 것인지, 뭐 제3의 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에 좀 결단이 되어야만 그 앞으로도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습할 시간들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민정 최고도 말씀 주셨는데 지역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냐 안 주냐 이 문제로 좀 많이 부각이 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그런 것보다는 당 차원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공천 신청자들을 두고 공천 작업에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당의 선거 구도에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검토 하에서 이번에도 적절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길 수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자, 여기서 상대당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 궁금하죠.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 출근길에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듣고 오시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는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거는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종훈 실장님, 임 전 실장에 대한 당 지도부 결정이요. 명문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 혹은 뭐 나아가서 친문 비명 의원들의 어떤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중성동갑에는 안 보낼 것 같아요. 보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이유가 사실 유권자들도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기에 어떻게 나온다,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는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기서 경쟁력이 있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수십일 동안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임종석은 그 지역에 안 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근데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뭔가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생긴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경선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대표 측에 또 지도부 측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엉거주춤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패착이 뭐냐면 너무 임종석 실장의 이슈를 키워놨다. 그래서 집단화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건 굉장히 패착이라고 지금 단언할 수 없지만 참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하더라도 근거는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영주,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5선의 서른 의원 그리고 박영순 의원이 탈당 의사를 내비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영순 의원부터 좀 살펴보면요. 박영순 의원 하위 10% 평가 받은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로운 미래에 입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천 전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탈당해서 당적을 바꾸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시 40분에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 탈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입당과 관련한 소명을 언급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10%에 포함된 5선의 서른 의원도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투표했다고 하자 비난이 날아오면서 하위 10% 평가를 내가 받은 거다. 이제 출마를 할 건데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요. 오늘 내일 안으로 탈당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 경기 시흥을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가 예비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당내 파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 서른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여론조사한 내용은 그쪽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또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지금 저랑 같이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충분히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서로 시간이 없어요. 즉 결심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5명이 넘어갈 정도. 뭐 그렇게 될는지는 그것은 의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어간이에요? 예. 차근차근 그런 행동을 자신이 발표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도 들어보니까 좀 쌓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고약하다, 뭐 복수열전 하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장윤정 부의원님, 일단은 서른 의원이 최소 5명 정도는 더 뭐 당에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그 정도 됩니까? 글쎄요,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른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뭐 조만간에 뭐 계속해서 뭐 탈당 의사를 내비칠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며칠 안으로 이 상황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다만 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중진 의원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외부에 당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많은 아쉬움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의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불만 상황 그리고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당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은 후에야 아마 나중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더라도 당원들도 국민들도 또 수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될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조치가 돼서 봉합이 될지 아니면 탈당 릴레이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한번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과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공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용인갑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강남 을에 나온다고 했다가 대통령 후광 없고 양지에만 나오냐라는 비판에 당 결정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용인갑에 나오게 됐습니다. 용인갑은요, 최근 3차례 총선에서 여당이 당선된 수도권 내 여당 양지입니다. 또 여기에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역시 일찍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 받았고요. 조지현 행정관 경북 경산에 단수공천 받았는데요. 이 자리는 4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입니다. 그리고 4선 권성동 의원 단수공천 받았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단수 추천으로 굳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요, 울산 중구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여기서 이를 두고서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쇄신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억가, 억지 비판 정도로 이렇게 순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조용한 공천이다. 이건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용해요. 그런데 그 조용함도
옆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들리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 안에도 불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다른 길을 모색하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늘 있어온 그런 그 소리들이지요. 그러니까 뭐 전혀 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감동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잘라냈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걸 쇄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어떤 정파나 특정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은 아이고 아픈 곳을 이렇게 도려내는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생각입니다. 저는 감동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정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할 때 저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은 대개 비례 공천으로 나타나요. 한나라당 계열 정당이 잘했던 게 비례 1번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했어요. 옛날에 강명순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빈민 활동의 데모였어요. 네. 그야말로 재정국원과 함께 두 사람이 이 진보 계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뜻밖의 한나라당이 1번으로 강명순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민주당이 그때 엄청나게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저분은 우리가 모셨어야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이자스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문화 가정의 어떤 상징이었고 그것을 이제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먼저 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아마도 감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동 공천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올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로 친윤당 우려, 실제적인 지적일까요? 지적을 위한 지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는 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천 과정을 또 끝까지 보고 과연 이제 친윤들이 공천을 얼만큼 받게 되는지, 또 이른바 이제 용핵관이라고 하는 이제 용산 출신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공천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결과가 난 후에 좀 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바로도 이제 이른바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의 어떤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또는 뭐 경선 과정에 붙여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우려했던 또 어떤 친윤 공천 또는 뭐 용산 공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들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친윤 공천, 용산 공천 이런 부분들은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조용한 공천을 가다 보니까 이른바 현역 불패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그게 더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에는 혁신이 빠진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역 물갈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 또 국민들의 요구는 언제나 있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현역들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했던 혁신과 쇄신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공천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 의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뭐 감동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조용한 공천이 관가하고 있는 혁신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민주당 공천 파동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닐 거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이탈하는 의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좀 무난하게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과는 그래도 조금 차별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4선의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지금 강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공관위에서 동일 지역 3선 이상 낙선한 데에 대해서 이 감점하는 부분이 좀 불공정하다. 그리고 경선 대상인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제기했고요. 경선을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홍문표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지역구 충남 예산 홍성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3파전이 될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당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현역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만류하는 건 이 보수표가 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홍문표 의원 지역구에 나가는 강승규 후보는 홍문표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말이 좀 다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어제 제가 기사 이후에 제가 주변 분들로부터 들었는데요. 와전됐다고 합니다. 네. 혹시 불출마하십니다. 예, 그러면 경선 포기 이후에 직접 좀 만나 보셨습니까? 직감적으로 뵀습니다. 행사장에서도 뵀었고요. 직감적으로 홍문표 의원님 주변 분들과도 좀 얘기를 나눴고요. 예, 불출마하십니다. 어제 인터뷰를 봤을 때 홍문표 의원이 직접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승규 후보는 불출마한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자체로 일단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 강승규 후보 입장에서는 발등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갈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홍문표 의원이 거기서 4선을 했거든요.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완전히 굳어진 조직인데 홍문표 의원이 그 조직을 승계를 해줘야 돼요. 강승규 후보에게. 근데 아니요. 내가 나갈 거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 조직을 강승규 후보가 지금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강승규 후보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뵀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만나 뵈서 이 설득을 하고 또 머리를 조아려서 어찌됐든 불출마를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불출마와 관련된 강승규 의원 후보의 발언은 좀 바람에 불과하고 이 문제는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4선 정도 한 홍문표 의원이라면 당대표, 사무총장만이 아니라 당대표가 직접 어떤 부분에서 어떠하게 좀 이렇게 그 요구를 좀 들어달라라고 진솔하게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아니하면 홍문표 의원은 아마도 나갈 것이고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강승규 후보가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님 그리고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빅매치라고 하는 곳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네. 명륜대전인데 여기 어제 예상 밖의 인물이 모습을 좀 드러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이 원희룡 전 장관과 이 해당 지역구의 지원 유세를 함께 간 인물,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시종이 원 전 장관의 옆을 지키면서 주변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이 인천 토박이로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천수 국가대표 이천수 씨도 함께 동참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당내에서 현장 유세에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간은 계속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세 사람 좀 이색적인 조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한번 영상으로 만나고 오시죠. 왜?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원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험지에 가겠다. 희생하겠다. 그 희생은 보답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원장관을 잘 키웁시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남은 40일 넘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후보님 모시고 동네 방방곡곡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장윤주 부의원님 쭉 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장관한테는 날개가 될 수도 있고 인지도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좀 위기를 좀 느껴야 된다,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 어떨까요? 글쎄요, 불안하다기보다는요.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이번 총선 다 절박하거든요. 절박하지 않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열심히 하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천수 선수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저런 세 분의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는 분명히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역 구민들이 바라시는 게 저런 유명한 인사들을 함께 대동하고 지역에 나타나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말 많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주무장관이었던 분도 원희룡 전 장관이었던 것 지역 구민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모습들도 좋겠지만 저런 것보다는 지역 구민들께 왜 자신이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이뇨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첫 공식 행동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일단은 당에서는 어떻게 좀 당에는 돕고 싶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선대위원장이랄까요? 뭐 어떤 역할을 좀 맡을 수 있을까요? 선대위원장도 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인천 계양을에 간 행보를 보면 아마도 개별적 인연이 있는 그런 후보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호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니까 또 이 이뇨한 위원장 호남 사투리가 또 걸쭉하잖아요. 굉장히 친근하고 붙임성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호남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들에는 어느 정도 또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창당 준비 중인 조국신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신당 당명 논란인데 먼저 조국 전 장관 어제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제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그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경우에 그 조국 뭐든 간에 그게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그러한 이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 중입니다. 그럼 쭉 얘기를 들으셨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당명에 조국 한자를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한자 조국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선관위에서 불허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자를 어떻게 쓰든 조국 신당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성씨에 들어가는 이 한자 조가 아니라 보통 명사 조상조의 나라국을 쓰더라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 신당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명에 조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넣지 말라는 거는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상조의 나라국을 써서 뭐 예를 들어서 조국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이런 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뜻의 조국 의미로 해석되는 당명은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사실 부를 때는 조국이라는 말 똑같은데 이제 한자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게 뭐 법리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요. 이 선거운동에 대해서 각급 선관위의 관리 하에서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되 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때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 일각에서는요. 조국 신당이 주요 제3지대 정당보다 좀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열석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총선에서 조국 신당 역할, 영향력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세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공천 난맥상이 조국 신당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디 또 마음을 붙일 곳이 없나라고 들여다봤더니 조국 신당이 있네. 이런 퍼센티지가 지금 현재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실제로 들어갔을 때 지역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사표 심리 때문에 못 갈 테고요. 저는 아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연동형에서 약 1석, 2석 정도는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번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 조국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검찰개혁의 기치를 선명히 든 정당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여기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조국 신당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회피 검찰 보복당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분이 공통점이 있죠. 이미 1심에서 형을 받고 그다음에 출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심에서 형을 받은 이유가 검찰이 나를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보복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네, 라이브 픽입니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노래는 뭘까요? 어제 열린 제10회 콩카 저작권 대상, 한 해 동안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게 주는 상, 송 오브 디 이어를 수여했는데요. 여기에 가수 임영웅 씨의 곡 우리들의 블루스가 선정됐습니다. 아름다운 곡에 임영웅 씨의 음색이 더해져서 더 이 곡이 빛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임영웅 씨는 국민 가수 타이틀에 걸맞게 꾸준한 선행과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여기에 팬들도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 팬클럽 영웅시대 대전 충남 회원들은 지난달 5일부터 2주간 히말라야 탐사대를 통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700만 원 상당의 물품 7종을 전달하는 등 임영웅 씨 팬들은 2년째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눔의 기쁨을 아는 가수와 팬들, 1등 가수의 1등 팬이네요. 어제 오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한 건데요. 여성은 8m 높이의 기구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1시간여 만에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 모두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조용 고리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왜 추락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뭐든 매장 안전조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절대 반복돼선 안 될 안전사고, 내 가족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안전관리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